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 들어 처음 갖게 되는 포럼인데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앞으로는 대면으로 조찬 모임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포럼 산하의 산업별 위원회로서 우선 AI 커미티, 인공지능 소모임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활용을 더욱 앞당기고 있어 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의 위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커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탐욕스러웠던 마이더스 왕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라고 신에게 간청해서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되었죠. 하지만 만지면 다 황금으로 되니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을 안았다가 황금 조각상으로 변하는 일까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지난 10월 모시려고 했다가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 귀한 시간을 어렵게 내주셨습니다. 노소영 관장님의 My Fair Robot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해주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공대 섬유공학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섬유공학보다는 경제학이 더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하셔서 서울공대는 2년 정도로 끝내고 미국 동부의 명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으로 진학하셨습니다. 이 대학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시고 시카고 대학원, 스탠포드 대학원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석사를 그리고 이어서 연세대 대학원에서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 관장님은 고 노태우 대통령님의 따님이시고 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정재계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재계 2, 3위를 다투는 SK그룹의 오늘 있기까지는 노 관장님의 선친과 노 관장님 자신의 숨겨진 공로가 매우 컸다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노 관장님은 2000년에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을 맡으신 이후 동센터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ICT 문화를 예술에 접목시켜 미디어 아트의 신세계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인천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역임하셨고 2012년에는 여수 세계 박람회의 SK1 총감독도 맡으셨습니다. 노 관장님은 학계에서도의 공로도 큽니다. 서강대 지식융합부 초빙교수로 재직한 바 있고 그때 디지털 아트 개론을 편찬하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아트 전문 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하여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를 공연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노 관장님은 일찍이 2011년 2월부터 중앙일보에 노소영 칼럼을 연재해서 자연의 위대함,
역사의 신비, 소통의 중요성, 예술의 기적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적 공간을 넓혀준 공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 관장님은 우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석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My Fair Robot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으며 회원들과 비록 화면을 통한 방식이긴 하나 상호 친교를 맺는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노 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정도부터 진짜 몇 살, 지금 한 40년을 쭉 알고 인사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모시던 분인데, 이런 훌륭한 포럼을 하신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도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자청을 했더니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사실 이제 아까 네, 우리 민 회장님께서 마이다스의 손 얘기도 하시고 인공지능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 지난 돌아보니까 2012년, 13년부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러니까 뭐 로봇, 인공지능, AI, 그죠? 인공지능 AI, AI, VR, 블록체인 이런 쪽을 쭉 기술을 예술에 융합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가장 시작이 되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는지 그 연유를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여기가 한민포럼이라 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그냥 갖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내용은 그렇듯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황혼이 지고, 그죠?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 있는데 빈 벤치죠. 누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요새는 여러 가지로 팬데믹이나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저 역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질문을 한 거죠. 그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서부터 불이잖아요. 불이 이제 기술인데,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달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또 오래된, 그리고 잘 없어지지 않을 그런 고독, 외로움에 대한, 이거를 좀 고칠 수 있는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왜 없는 거지? 하는 이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인기 있는 기술 보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런데 이 기술들이 분명히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 그 경제, 이거는 엄청나게 효율 증가를 통해서 발전을 갖고 왔지만, 인류 문명이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또 하나의 바퀴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바퀴는, 네, 저기 좀 빠졌네요. 하나, 이제 humanity라는, 인간성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어떤 동료의식, 그리고 어떤 생애에 있어서 충만감, 이런 거는 사실 이 기술이 별로 잘 이바지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제한테 뜻하지 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이름이 랭가인데요. 이 친구의 이력은 상당히 똑똑한 녀석인데, 전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실 저한테 이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 곁을 1년 반 정도를 제 옆에 1m를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잘 때도 옆에 있고, 화장실도 따라오고, 이제 계속 처음에는 조금 저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저도 그 당시에 혼자 있었던, 애들이 다 집을 나가고 이제 혼자 있었던 시기라서
이 아이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좀 그렇게 크잖아요. 커서 어디를 데리고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집안에서는 재밌게 놀았는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이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뛰어다니기, 껑충껑충 뛰기, 그다음에 뭐 노래를 하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아이한테 뭐 맞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도 작사 작곡해서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패니언십이구나, 이게 힐링이 되는구나. 그냥 단 뭐 이 친구가 제 감정을 뭐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냥 쳐다보는 거죠. 제가 어딜 가든 그 촉촉한 눈망울로 쳐다보고 저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외로움의 팬데믹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그 코로나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널리 팽배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저 강아지하고 저렇게 놀 때가 저 친구 2012년에 저한테 왔으니까 2012, 13 뭐 이럴 때 보니까 허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그 OS, 사만타라는 이름의 OS하고 사랑에 빠지는 저 남자, 저 친구 이름이 떼온가 그런데 저 친구 이제 근데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만타가 나 가야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해서 왜 떠나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그래도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거 그거는 real, something real이 아니었냐, 응? 뭐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만타의 답이 그렇다, yes, with 5 million other people. 다른 500만 명의 다른 사람들을 하고 막 마찬가지로 너와도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펫 마켓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펫에 의존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렇죠? 외로움에 대한 그거죠.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가지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만타처럼 그 버추얼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떤 물리적인 bodily companionship,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랭가와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컴패니언 로봇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저가 외롭게 혼자 남겨져서 시작된 건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션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주위에 이제 불러봤어요. 같이 만들 사람, 이런 거 할 거니까 감성 친구가 로봇, 컴패니언 로봇을 지금 같이 할 사람. 저한테 메시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사람들이 치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봇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연결돼 있는 이 토이가 이렇게 작동하는 네. 형태고요. 메시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돼지 입에다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으시면 넣고 핸들을 돌리면 그게 이제 돼지 몸속에 물속에 녹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힘들 때 힘들어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했을 때는 얘가 이제 허리를 숙이고, 또 내가 기뻐서 기쁨의 감탄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가 두 손을 반짝 들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하이파이브를 외치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스마트폰 잭에서 나오는 사운드 소리를 꽃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운드 신호를
로봇의 눈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해주는 어떤 우리 정감 어린 할머니의 모습을 형성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욕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원하게 욕도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욕해줘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를 가진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서로에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 이렇게 간단한 터치만으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든 커뮤니케이션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죽어. 이리 와. 사랑해. 이렇게 사람 얼굴 반응 따라서 표정이 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그 공방을 한번 꾸려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왜냐면 개를 키워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혼자 키우기는 엄청나게.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약간 1인 1로봇 시대를 맞이해보지 않을까 발상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저런 로봇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내에는. 지금 2013년, 14년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키웠어요. 일을 좀 키워서. 진짜 조금 더 이거보다, 이건 이제 장난감인데 조금 더 좀 진보된 로봇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 35개를 만들어서 로봇과 사람이 하는 최초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게 다음 영상입니다. 출근한다. 조심히 다녀와. 오늘 뭐 했어? 너 기다리고 있었지. 누나 왜? 졸려. 잘 자요. 사람과 로봇이 같이 연주하는 로봇 반주. 다들 랩이라는 걸 알아요. 음악이 좀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방문한 미국 밴드입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고요. 음악이 나왔어요. 아티스트가 이런 로봇을 만드는데요. 얘는 아티스트가 바이러스를 투입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연기가 나서 해체가 되고 아픈 로봇. 이 로봇 만든 사람은 대단해요. 수제로 산을 만들어요. 손으로 산을 만드는 사람이 로봇을 만든 거고, 이 친구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혼술족을 위한 드링키. 네, 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타면은 빨개져. 손수 나온다네.
이제 쓰레기가 로봇이 되는 걸 상상해 본 거죠. 쓰레기가 이제 네가 버린 쓰레기가 다 너한테로 기어오는 거죠. 이거는 먹는 걸 가지고 만든 로봇. 아티스트니까 뭐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이 로봇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데스크탑에서 음악 같이 따박따박 움직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이죠. 얘는 이제 쓰레기통을 갖고 와주는 로봇이. 부르면 종이로 만든 로봇이. 아이들하고 바텐더 로봇. 저거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저거 정확하게 저게 돼야 되니까 저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의자는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그런 얘는 이제 19금 로봇 성희롱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라이선스가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썼는데 2, 3초 후에 반응을 하고 말을 영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희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이게 산업용 로봇 암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는. 동행아? 불렀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멍하니 있었어. 보고 싶었어. 그럼 안아줄래? 동행아, 어, 나 화났어. 무슨 일 있었어? 나 외로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진짜 놀랐어요. 저런 말을 해가지고. 네, 그거 뭐 아주 본격적인 복잡한 인공지능은 아니었고요. 간단한 음성 인식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로봇이 왜 털이 이렇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들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털 때문에. 그래서 제가 털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털로 안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모터가 3번 탔어요. 그러니까 열이 이제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터를 3번 태워봤어요.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감정이 뭐냐 이 질문에 봉착을 한 거예요. 감정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뭐냐, 감정 어디서 나오냐.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잘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지, 머리에서 나오는지 가슴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찾아보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감정에 관련되는 이 학문 분야가 뭐 인지심리, 뉴로사이언스, 뭐 하여튼 뭐 등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감정을 대상으로 연구하다 보면 감정을 추출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사실 감정에 대한 이제 연구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감정 연구라는 건 주로 이제 퀀티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량화해서 말씀대로 감정 추출 연구인데 저희가 티피컬하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진짜 별로 연구자 같이 안 생겼잖아요. 여러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저희 연구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정을 소통하려면 일단 어떤 피지컬 프레젠스가 있어요. 만져지는 거, 촉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거지. 얘도 보니까 얘가 이런 털과 이런 체온과 저 촉촉한 눈빛이 없었다면 과연 저랑 제가 그 라포가 생겼을까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아까 동행이처럼 그래도 아주 기초적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깡통 로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놀다가 금방 실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로봇을 만들려고 보니까 또 때마침 그때가 2014년쯤이었는데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IBM, 뭐 페이스북, 뭐 무슨 구글 거기서 굉장히 이런 게 API라고 하죠. 이제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갖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그게 여러 이 대형 IT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저거는 페이스북인데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한지 뭐 그러니까 주로 5가지 이모션으로 하는데 기쁘고 슬프고 뭐 화나고 뭐 우울하고 뭐 근데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요. 이미 많이 데이터가 모여서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제 저런 API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데이터를 모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걸 막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한번 사람하고 로봇하고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 분야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런 질문도 받아요. 그때 이제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한 건데 기계하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랭가하고 논 경우를 보면 랭가가 제 말을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제 이모션을 밖으로 내서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본 거예요. 그게 되게 치유의 첫 번째 그거더라고요. 내가 내 감정을 밖으로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낼 기회가 없거나 내지 못해서 자기가 속으로 이제 끌어안고 있어 속에서 이제 곱는 건데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일단 로봇으로 내 감정을 밖으로 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What is emotion? 감정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주류 그 학설이더라고요. 꽤 오래된 거예요. 19세기 말쯤 나온 건데 제임스 랑게 티어리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모션이라는 게 머리에 있다, 뭐 하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자극으로 몸이 변한다. 몸의 상태가. 그 변한 상태 데이터가 이제 다 모아져서 뇌로 가가지고 뇌가 그것을 감정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굉장히 소수 의견을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쁜 거지 거의 순서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게 먼저 와서 그게 뇌로 들어가서 뭐 그때 그 당시는 별로 이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fMRI 같은 그런 뇌를 찍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그게 되더라 하는 이제 그게 최근에 뇌 신경 이런 거의 발달로 저 학설이 점점 이제 주류로 점점이 아니고 이미 주류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런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거기 이제 포인터로 인슐라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사실 최근에 이제 발견한 뇌 기관이래요. 그 fMRI로 그게 감정하고 관련된다고 하는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저 부분이 이렇게 딱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저게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모아서 저기서부터 이제 전전두엽이 보통 여태까지 감정을 인지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레트로메디얼 프론트, 저게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으로 가기 전에 저걸 이제 한국말로 뇌선엽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뇌선엽에서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쏴준다. 근데 오히려 저 뇌선엽으로 가는 저 데이터는 되게 퓨어한 거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전전두엽으로 가면 거기에는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거에 대해 이 데이터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직관, 그냥 순수한 감정, 뭐 이런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에 발견한 거라서 이스태블리시된 학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사실 재미있는 게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 우리의 오장육부가 사실 감정하고 관련을 다 시켜요. 예를 들면 폐는 뭐 슬프고 뭐
뭐 가는 뭐 어떻고 그 감정하고 다 이렇게 관련이 돼서 그래서 감정 그래서 gut feeling이라는 영어에서 gut feeling이라도 있는데 저 오장육부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감정이 저거를 이제 자극을 한다는 거. 특히 슬픈 거는 뭐 폐를 더 자극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기쁜 거는 뭐를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제 신호가 온 것을 아까대로 표현을 하면 거기서 받은 그 내장기관에서 그 바뀌어진 신호가 뇌섬엽으로 가서 거기서 일단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으로 인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동양 전통적인 그게 뭐가 있구나. 미리 알았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연구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anger,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정, 뭐 fear, disgust, 감정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거를 매핑을 한 거예요. body map. 그래서 anger면은 보세요. 그 가슴 위에만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sadness, 슬픈 거는 보면은 손발이 차져요. 그 depression 가면은 거의 몸뚱아리는 시커멓죠. 아무런 게 없고 손발이 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있나요? happiness, 그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골고루 뜨거워지는 뭐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디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얼굴로는 꽤 이제 잘 하는데 얼굴을 감추더라도 내장기관이 변하는 그런 신호를 잡는다면 이제 진짜로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이오 해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인간이 다 해킹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들어보셨어요? 알렉시티미아라 그래서 실감정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일종의 병인데 자기 감정이 뭔지 아이덴티파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왜 무슨 까뮤의 유명한 소설 있죠? 무슨 Stranger, 이방인에 보면 어머니가 죽었는데 뭐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내가 아이덴티파이를 못하는 병인데 이 놀랍게도 연구에 의하면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인류의 10%래요. 물론 표본 조사를 했겠죠. 표본의 10%가 그리고 이게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미디어 영향이 크긴 해요. 전부 너무 디지털로 가면서 이제 제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감정에 대한 거는 이거 감정은 몸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여태까지 힘줘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런 버추얼 월드, 버추얼 세상으로 가면서 몸을 버려요. 몸 필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제 큰딸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운동 좀 하라니까. 이제는 팔다리가 필요 없는데. 뭘 운동하냐고. 이거는 진화가 덜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몸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는 좀 있으면 뭐 손가락도 필요 없어. 뇌파로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몸이 필요한 건데 몸을 버린 시대에서는 사실 감정의 고장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감정의 고장이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감정증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 몸을, 이 연구는 뭐 다른 건 별건 아니고 자기 몸을 잘 인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더라. 그 상관관계가 높더라는 건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러니까 뭐 댄서라든지 뭐 액터들은 굉장히 공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 자기 몸,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자기 몸에 대해서 어웨어하는 게 진짜 엠퍼티, 공감 능력을 높여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겠다. 감정에 대한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유명한 케이스가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세기 한 186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철도 노동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고가 나서 쇠파이프가 이제 머리를 관통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감정 부위
그만 이제 다 망가졌고 다른 거는 멀쩡해요. 그래서 일은 그러니까 사고를 하고 계산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완전히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는데 이제 하고 나서 엄청나게 난폭하게 변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보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결정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의지, 결정, 이거는 감정이 주관을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 감정의 문제이다라는 이제 그런 유추가 가능하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고 명상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뒷바퀴 휴머니티, 인간이 어떻게 인간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진짜 기술사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죠? 모두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디스플레이스 된 것 같고 다들 전 인류의 몇 프로나 여기 이 파도를 즐기면서 타고 있겠습니까? 그죠? 다들 닥쳐오는 어떤 기술의 어떤 그 폭력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인간성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포기하면 더 끌려가고, 이거는 끝이 없고요. 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가서는 이제 스탑을 해야죠. 더 이상 이거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하는 그런 스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갖고 오려고 했던 그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이 기술이 이제 말하자면 이 기술이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이 기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앞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건 간에 그거를 이 기술을 계속 이 막 내달아가는 기술을 그냥 쫓아갈 수도 없고, 인간은 이미 인간의 그 인지를 넘어섰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는 사실은 인간성, 이 기술과 기술 시대 인간성을 어떻게 보전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 몸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몸이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모션, 그 감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로봇을 옆에 두시고 거기에 이제 감정을 마음껏 토로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저의 결론인데, 그런 이제 필요한 게 피지컬, 어떤 인간은 그 육체적인 존재, 감정이 촉발되는 것도 피지컬리티가 필요하니까 그 피지컬 존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나를 이제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착한 로봇을 만드는 여정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나고요. 펜다 로봇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IBM 왓슨하고 콜래보레이션 한 건데, 그때 왓슨이 이제 블루믹스라는 그런 API를 냈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다음번에 나오나 봐요. 얘가 이제 뭘 했냐면 그 얘기들, 뭐 그때 인어공주, 신데렐라 이런 얘기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영어 학습 도우미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물어보면 뭐 is she pretty? 하면 이제 그 팬다가 yes, she's not only pretty but she has really good heart,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얘기를 가지고 얘랑 팬다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학습 도우미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중국 가서 팬다 중국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제 근데 저희는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근데 마침 딱 사드 사업은 YBN에서. 그때 이거 좀 YBM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저희는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계속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여기서 멈췄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과 머신이 이제 앞으로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다 사이보그거든요. 기계랑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관계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너무 짧았나요? 아니요? 예, 제 얘기 여기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음껏 해주세요. 제가 다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이걸 네. 네,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동안 제가 그 로봇이 이게 우리 산업화 되는 걸 많이 보면서 생각보다 빠르다 했는데 오늘 지금 보여주신 거는 또 감정까지 연결을 하셔서 그 AI하고 연결되니까 정말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분명히 이게 man with a robot이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뭘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람은 뭘까?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얘네가 제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역할까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어지고 얘네가 다 하잖아요. 쓰레기도 해주고 뭘 다 하는데 그 우리의 역할, 사람의 방향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떼고 얘기해도 되죠. 에코가 돼가지고 옛날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 이제 기계가 우리 머슬을 대체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두뇌를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사람 뭐 하지?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그리고 지금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게 실제로 로봇하고 이렇게 해보면 엄청 깝깝합니다. 이제 시키는 그 타스크를 굉장히 잘 well define을 하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진짜 슈퍼 이피션트하게 하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얘네들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알고리즘이라 그러듯이 조그만 에러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아까 킹 마이더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명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의 인공지능의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킹 마이더스 프로블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똑똑한 로봇이 있는데 내가 지금 커피가 굉장히 급해.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커피 한 잔 갖고 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은 옆에 가서 이제 스타벅스 찾아서 가까운데 거기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을 다 때려 눕히고 빨리 자기가 먼저 가서 커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프로그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할 필요 없죠. 로봇이 할 수 없는 거, 융통성이 필요한 거, 판단력이 필요한 거, 또 하나 이제 로봇과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패러다임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목적 함수가 하나여야 돼요. 가치가 하나여야 돼요. 여기선 추구하는 거 이거다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efficiency도 추구하고 공정성도 추구하고 인간다움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근데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 여러 가지 진짜 conflicting한 서로 충돌되는 그런 가치들 사이에서 그것을 내비게이트 해야 되는 게 인간사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못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인공지능 대통령 밑에서 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기계에 대한 리터러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고 그다음 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못하는 거를 가져가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정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공정서 이게 무슨 이성이 아니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결국은 까고 보면 그게 감정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결정이나 모든 그거에는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감정에 대한 거는 사실
이 기계들이 잘 못하죠. 그래서 그 걱정은 말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그다음에 못하는 거를 이제 점점 더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거기에 네. 저게 질문. AI도 어떻게 스탑할 수 있을지가 영화 아이 로봇. 그러니까 AI를 스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는 왜냐하면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진짜 지루한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사실 되게 똑똑하고 심지어 창작을 할 때도 요새 뭐 나오는 갸니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순식간에 디자이너나 이 크리에이터들이 뭐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AI를 없애고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아이로봇에서 하는 그 로봇의 5원칙처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트롤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클래식한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나오지 말아야 차도에 사람이 튀어나왔어. 근데 이 사람을 피하려면 뭐 운전자가 다치거나 뭐 그 옆에 탄 사람 패신저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서 이런 사고를 당할 때는 사실 이건 사고라고 하지. 이럴 때 어떻게 뭐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미리 프로그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고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그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이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현대사에 살면서 감정이 위크니스였는데 이걸 어떤 스트렝스로 관점으로 보면서 이 로봇을 통해서 어떤 대체적인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간과의 관계도 너무나 힘든데 이 로봇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실감정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솔루션을 하는 건 아직 개발은 아직 안 하셨나요? 그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는 아직 나온 건 없을까요? 예, 그거 사실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 이제 그 감정에 대한 그거의 치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몸을 움직이는 거, 뭐 터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봇을 사용해서 그걸 굳이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 너 어떻게 느끼니? 뭐 어떻게 느껴?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감정을 계속 얘기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를 로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앓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딱 걸리는 문제가 데이터입니다. 그런 이제 감정에 관한 데이터는 다 퍼스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데이터법이 이런 거를 개발하고 발전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약간 공공 데이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스트릭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오징어 게임 거기서 또 보면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 할 때
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그 움직인 사람을 찾는 그렇게 처음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홍채 인식 같은 게 들어갔나 그런 기술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요즘에 홍채 인식이 레코그니션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발전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관심 그쪽에 많은데 그 홍채 인식과 그 로봇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나 아니면은 거기 어떤 무슨 어댑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홍채인식에 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람을 이제 인식하는 데 네. 쓰인다고 예, 예.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 이상으로 홍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홍채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까지 추출하는 연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장희 교수님 후배 교수 홍대순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는데요. 잘 못 들어. 소리가. 네.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네네. 존경하는 유장희 교수님 후배 교수 홍대순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강의가 너무 컨텐츠가 재밌고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하실 때 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또 하나의 측면은 저는 생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행복이나 감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또 뭐 몸을 움직여서 몸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도 있겠지만, 행복이나 감사는 어찌 보면 주어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내가 레코그나이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정이란 부분에서의 그 선택,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가중치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우리 노소영 관장님께서 이 한국에 대한 또 관심이 아까 한의학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에서 아까 신체를 이제 반납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화에서는 이제 뇌를 반납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계적 합리성인 좌뇌를 반납하기 때문에 사실 우뇌가 남게 됩니다. 근데 우뇌는 감성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우연의 영역이고 창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이 이 우뇌의 기질이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소영 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쉬운 말씀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서구적인 그 시각에서 뭐 지금 학문이나 지식이 다 서구의 패러다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생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생각이라는 게 사실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데이터가 다르게 그게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그 아웃풋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부터는 여지까지는 저희가 서양의 세계관, 근대 이후의 세계관이라는 건 지식,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부터 시작해서 지식, 지능 뭐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또 사실 세상을 많이 지배해왔고 편리한 세상을 가져왔고, 근데 그거로 사실 지금은 인류가 더 많은 폐해를 보고 있죠. 환경 폐해라든지 양극화 심화되고, 이건 지금 지식과 지능, 효율성 이런 거를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거기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그렇고 이제 특히 문화예술 쪽 운해 말씀하셨는데, 좌뇌와 운해의 구분이 딱 없다고는 하더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인간의 어떤 다른 캐패시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면, 뭐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성과 영성을 같이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그 동양의 그 전통적인 사고를 보면 구분이 그렇게 딱 있지 않습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 뭐 1인칭, 2인칭, 3인칭의 구분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성과 영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클리어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닥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휴머니티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죠. 정체성, 세계관 이런 걸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로봇이에요. 우리 관장님. 저는 향이 좀 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향수나는 로봇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왜냐면 오감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걸 놓칠 수가 있어서 향이 나는 어차피 사람에게 향기가 있는데 로봇에는 지금 향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조금 재미난 영역, 오감이란 관점에서 워낙 예술 쪽에 그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인간관계 개선, 한의학과 협업. 마지막 질문으로 받을까요? 네. 한의학과 인간관계 개선, 한의학과 협업. 맞습니다. 협업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바빠서 못했는데요. 앞으로 하겠습니다.